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코스피가 상승 전환, 조금 떨어지는가 싶더니 바로 상승하고 지금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요.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일부 은행들이 부실 대출이 드러나서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경계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락세로 돌았었거든요. 또 이 시각 도쿄 지수라든지 상하이 지수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 정말 꿋꿋하게 나홀로 위로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증권시장은 국제시장 간의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 동조화에서 빠져서 우리만 잘 되고 있다. 예. 그거는 우리 한국 경제에 아주 커다란 호재가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 지금 한미 간에 그동안에 교착되어 왔던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우리 과거 약 2, 3년 동안의 스트레스를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700 사상 최고치 뚫었고 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연내 4,000피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지금 우리 주가가 사상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환율을 놓고 보면요. 환율이 그동안에 그 비교 연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상당히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예. 환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 중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세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가져와서 우리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크게 오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아직도 배고프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통화 증가율, M2 증가율이 역대 지금 최고치 1, 2등을 기록한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또 부동산 억제 대책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혹시 그 돈이 증권시장으로 크게 몰리지 않을까. 이런 호재들이 지금 연이어서 폭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영원히 오르는 가격도 없고 또 영원히 떨어지는 가격도 없습니다. 자, 산에 골이 높으면 그 계곡도 깊다. 또 계곡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는 그런 라운티에프의 사이클 곡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투자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냉철하게 본인의 거시경제지표 파악해보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각 종목별 상황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몇몇 종목에 아주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 오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그게 종목 선별 이런 데도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또 주식 말고 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금값 오르는 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요즘 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금값이 올라가지고요. 금이 많으세요? 제가 입안에 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틀니로 금을 많이 해놨는데 생각만 해도 그냥 배가 부른 겁니다. 그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값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약 70%, 80% 올랐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약 35%, 40% 올랐거든요. 자,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최근에 금값이 가장 많이 뛰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금값 뛰는 거 이거 경제학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 종목은 주가가 뛰면 대부분 회사에 실적이 있다든지 실적 전망이 좋다든지 무슨가 팩터가 있다고요. 근데 금은 어제 금이나 오늘 금이나 똑같아요. 이자도 없어요. 금이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오르냐? 그러니까요. 이것은
금은 가격이 달러로 또 우리 원화로 결제를 하고 가격을 환산하는데 기존 경제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금값이 올라요. 금은 침체를 먹고 불황을 먹고 산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값이 오른다. 이것은 금 투자하는 분들은 뭐 금을 사는 거 이것은 여러 가지 뭐 투자의 전략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떠나서 세계 경제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어떤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아울러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금 가격에서 또 주목되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상황이 어떤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금값이 특히 더 비싼 그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금에서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또 금 시장의 문제 여러 가지를 지금 시사해 주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서 김치를 먹는 사람들, 뭐 세계에서 김치 가장 많이 잘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사는 금값이요. 지금 뉴욕에서 사는 국제 금 시세보다도 최고 18% 이상 더 비쌉니다. 똑같은 금인데. 그래서 신문에서 금값이 온스당 4,300을 돌파했다. 그런데 그것을 환율로 계산해 본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 이런 물이 생기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환율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는 원화로 한단 말입니다. 원화에 대한 저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 성향이 좀 공격적인데 오를 때 팍 사고 내릴 때 팍 파는 이런 경향 때문에 이렇게 금값이 요동칠 때는 한국 시장에서의 변동폭이 다른 나라보다도 좀 더 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주의보가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국제 금값이나 국내 금값이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이런 상승 국면에서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한국의 금값이 굉장히 높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체크해 보니까 약 13%가 한국이 더 높아요. 이럴 때는 한국에서 금 사는 거 별로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한국과 국제 금 시세가 가격이 거의 비슷했을 때 이런 때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걸 잘 가려가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피해가는 이런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한미 무역협상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회동을 했죠. 지금 가장 대미 투자에서 관건이었던 게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이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운명의 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것에는 이미 합의가 끝났고 양측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3,500억 달러를 언제 어떻게 조달해서 주느냐. 특히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를 지금 바로 달러 현찰로 내는 것과 이것을 좀 나누어 내는 것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현찰 외화 달러로 바로 내라. 일본의 경우에도요. 선불로 자기 임기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3년 내에 내라 이러는데 우리가 3,500억 달러를 3년에 나누어 내도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을 내야 되는데 우리 외환보유고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사인을 하지 않았던 건데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1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 약 250억 달러 그렇거든요. 그러면 10년에 걸쳐 나누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요 대목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나누어 내느냐 한꺼번에 먼저 내느냐 이 대목이 가장 큰 지금 쟁점으로 여기서 나누어 내는 것으로 타결이 되면 우리 경제에 뭐 커다란 문제 없이 외환 문제, 환율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도 그 기대. 설마 한국과 미국이 뭐 협상을 결렬되겠느냐,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국내에서나 미국에서나 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통화 스와프 체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이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을 통한 통화 스와프는
결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무부를 통한 통화 스와프를 하는데요. 이때는 금액이 조금 작아져서 문제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때요. 이 재무부 통화 스와프에 우리가 제안한 안은 우리는 달러 내는 것이 아니라 3,500억 달러를 원화를 찍어서 미국 재무부에 갖다 줄 테니까 달러는 재무부가 투자를 하라. 사실 이것은 펀드형 통화 스와프인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당장에 지금 달러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충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지금 당장 낸다 하더라도 그 3,500억 달러를 재무부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요. 원화로 내고 갚아가는 것은 달러로는 10년에 나누어 갚는다. 이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에 타결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통화 스와프, 재무부 통화 스와프 자체보다도 그 내용이 뭐냐. 여기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투자에 대한 방식들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을 해야 이제 어쨌든 최종 이제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미국 재무부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한테는 설명을 충분히 했고 그 강요들은 한국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어떤 유권자들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장을 극적으로 선회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무부 통화 스와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원하는 3,500억 불에 해당하는 돈은 한꺼번에 내고 달러는 천천히 갚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우리 김용범 실장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원래 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업가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인데 한국이 금융 환율 면에서 애로사항을 겪으면 미국도 안 좋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우리의 제안에 상당 부분 좀 동의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지금 에이펙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는데 이 대목 특히 중국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인 한국과 서로 입장을 맞춰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으로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실장이죠. 한미 간의 협상 분위기가 매우 좋다. 이러면서 지금 낙관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중국의 히토류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있어서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중국이면 히토류에 옥죄는 이런 상황을 좀 동맹이 돼서 함께 대항하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뒤늦지만 좀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현재 세계가 패권 전쟁을 하는데도 진영 간의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에 나 혼자 한다 하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공격을 해왔고 사실 동맹국한테는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때리겠다고 목표를 잡은 게 중국인데 중국은 히토류 또 대두, 콩 이런 카드를 내끌고 오히려 지금 중국이 역공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지금 히토류 같은 문제는 만약에 중국이 중단한다면 미국의 산업 생산이 바로 중단될 수도 있는 굉장히 가공할 만한 사실 협박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하자. 우리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이라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히토류는요. 지금 중국이 발표한 2단계 히토류 제어 방안은 미국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한국 등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게 그 반도체 중국의 성인 없이 미국에 팔면 그러면 히토류 안 팔 거야. 이러니까 이번 2차 히토류 공격은 한국, 중국, 대만, 미국의 동맹국을 같이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동맹국이 연합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국이 동맹국을 하도 많이 때려왔기 때문에 지금 동맹국이 힘이 없습니다. 또 동맹국 국민들이
좀 미국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 동맹국들의 연대를 위해서도 미국이 좀 신뢰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국제 여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어쨌든 이 히토류라는 것이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재료이다 보니까 정말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히토류 부분에서는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를 상처를 낼 의도적인 행동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는 예. 중국이 한국의 한화 오션 5개 그룹에 대해서는 히토류는 물론이고 중국산 일체 팔지 않겠다. 그런데 뭐 한화가 쓰는 중국의 히토류가 마침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이 히토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조처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그러니까 쓸데없다기보다도 과민하게 중국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에 아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당당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히토류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되는 나라인데요. 히토류 작업이나 또는 다변화를 위한 노력 이거 지금 서둘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 관련된 얘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금전적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짚어보다 보면 20대가 실제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령 5대 은행의 대출 연체 이런 부분에서 20대가 가장 연체율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사태 많은 우리 청년들이 돈의 유혹 한탕 해준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빚 대신 갚아줄게. 이러면 빚에 쪼들려 보면요. 사람이 맞아 터지는 그 고문 고통보다도 빚 도촉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빚을 많이 야기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가 20대의 취업률이라든지 20대의 소득 수준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대 때는요. 그냥 대학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 대부 기업에 취업 거의 100%가 취업했습니다. 큰 걱정이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나라 어느 순간부터 삼성그룹을 빼고는 지금 재벌 기업들이 대졸 신입 공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경력직을 뽑으면 훨씬 더 편한 건 알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되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실업자로 있다 보니까 빚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요인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요인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경찰에서 캄보디아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 이런 것도 시급하지만 경제적으로는요 정말로 애정을 갖고 우리 20대가 자금 걱정 없이 미래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장기 플랜 이거 정말 시급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또 저 사회 지도층들은 20대에 어떤 안전하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어떤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젊은 층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와닿는 말씀해 주셨는데 다만 경제 전문가로서 그렇다면 진짜 그런 대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동안에 해왔던 재벌 그룹부터 사회적 어떤 부담을 같이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요. 그 경력직을 뽑았으면 훨씬 편하고 돈도 적게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경력직을 뽑더라도 누군가는 신입사원으로 뽑아줘야 그 경력이 된다. 이런 점에서 앞서 있는 재벌 그룹부터 삼성그룹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삼성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히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지금 한국경협으로 바뀐 그런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도 앞장서서 회원사들에게 그걸 촉구하고 또 사회적 기금을 좀 만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했다.
이런 경우에 일본 같은 데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취업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연수센터 이런 것도 좀 만든다든지 뭐 정부 재정도 연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뭐한 달에 3만 원 준다, 4만 원 준다 이렇게 돈 주는 거 못지않게 좀 그 사회 구조적으로 이들의 실력을 키워주고 미래의 비전을 살려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